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2020년 나온 그 한국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치료 근거 기반 임상 진료 지침 개정안을 통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먼저 백그라운드 보시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감염성 질환의 하나로 지역마다 유병률이 다양하여 북유럽에서는 11% 정도,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각각 23%, 30% 정도로 낮지만 남미나 나이지리아에서는 90%까지 육박하고 국내 유병률도 50% 내외로 높은 편입니다. H. 파이로리는 만성 위염부터 소화성 궤양,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 화생, 위암까지 다양한 위장 질환을 유발하고 있고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극동아시아는 H. 파이로리 감염률이 높으면서 위암 발생률이 높고 2017년 국내 암 등록 통계 자료에 의하면 위암 표준화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32명으로 갑상선암을 제외한 전체 암 중 가장 높았었고요. 2020년도 마지막으로 나온 통계에서도 역시 순위는 떨어졌지만 인구 10만 명당 51.9명으로 계속 여전히 발생률의 높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총 12가지 권고안을 제시를 했고 그중 적응증과 1차 치료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응증은 다들 아시다시피 펩틱 얼서와 스토막 캔서가 있겠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적응증으로 합의를 한 것이 철결핍성 빈혈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원인 미상의 철결핍성 빈혈을 가진 성인의 일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연구 대상자가 적은 단점이 있고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88명의 환자에서 제균 치료를 했을 때 철결핍성 빈혈이 38.1%에서 소실되었고 특히 남성과 폐경 후 여성에서 폐경 전 여성에 비하여 유의하게 빈혈 소실률이 높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거 수준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빈혈이 교정되는 이득을 가능성이 있고 위해가 크지가 않아 약한 권고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스트릭 아데노마입니다. 헬리코박터 양성 위선종 환자에서 내시경 절제술 후 이시성 위암의 발생 예방을 위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조기 위암 및 위선종 내시경 절제술 후나 위선종의 내시경 절제술 후 이시성 병변의 예방을 위한 H. 파이로리 제균 치료에 관한 후양적 연구는 각각 2건과 3건, 총 5건이 있었고 이 연구에서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했을 때 이시성 위암의 발생률이 제균되지 않은 군보다 낮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총 5건의 연구는 전부 국내 연구고 헬리코박터균의 제균 치료를 했을 때 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낮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그래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장기적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고할 수 있다고 하고 RCT를 메타 분석했을 때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제균하였을 때 단기간 추적 관찰 시에는 증상 개선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추적 관찰했을 때는 유의하게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고 다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14명의 소화불량증 환자들 중 1명 정도에서 제균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는 정도여서 임상 효과가 크다고 보기 힘들고 아시아 지역에서 수행된 연구들의 하위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 강도는 약함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만성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 화생. 이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위암의 발생 위험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과 같이 저남성 병변을 가진 환자에서 제균 치료가 위암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남성 병변이 전혀 없는 경우나 위축성 위험이 있는 경우에 H. 파이로리 제균 치료가 향후 위암의 발생 위험을 줄이지만 장상피 화생이나 위 선종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위암의 발생 위험을 줄이지 못했고, 그리고 제균 치료 효과는 위축성 위험의 정도에 영향을 받아서 광범위한 위축성 위험을 가진 환자보다 경증의 위축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그 효과가 더 있었습니다. 어쨌든 위축성 위험이나 장상피 화생의 발생 전에 제균 치료를 함으로써 위암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 국내 이제 전문가들은 이 동의를 하진 못했고 국내 실정에 맞춰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소화성 궤양이나 캔서가 있을 때만 보험이 됐었고 나머지 헬리코박터균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비보험으로도 치료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보험 기준이 확대가 되면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 현재는 2022년 5월 1일부로 이제 가스트릭 아데노마 시술 ESD 후에도 이제 제균 치료가 보험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아직까지 100대 100으로 본인 부담 처방을 했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육안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트로피가 있거나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지아가 있고 에리세마가 있거나 디퓨즈 레드니스가 있고 무코자 이데마가 있으면서 폴드 시크닝과 화이티시한 스티키 무커스가 있고 디퓨즈 무코잘 노듈라리티가 있고 잔소마가 있거나 포베올라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 있을 때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소견들 중 5가지 아트로피와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지아 그리고 디퓨즈 레드니스를 정도에 따라서 2점 만점 그리고 폴드 시크닝과 노듈라리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1점 만점으로 해서 총 8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교토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가 있습니다. 이 스코어에 따르면 2점 이상일 때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가능성이 90% 이상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4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점 이상일 때 4점 미만에 비해서 이제 가스트 캔서 리스크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이 되는 환자들은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간단하게 진단 방법은 그냥 보겠습니다. 침습정 방법과 비침습정 방법이 있고 비침습적 방법으로는 UBT가 있습니다. 요소 호기 검사는 95% 이상의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고 있어서 널리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병원도 저희가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소량이나 호흡 정도 금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검사 장비에 의해 검사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항생제나 PPI를 UBT 하기 전에 중단을 해야지만 위험성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최소 항생제나 PPI를 중단을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2주도 조금 부족하다. 최소 한 달 정도는 중단을 해야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지금 2주간 제균 치료를 하면 2달 후에 환자분에게 금식하고 와서 UBT를 외래에서 시행을 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 항원 검사는 주로 이제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시행을 하는 검사 방법이고 혈전 검사로 방법은 이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빠르고 쉬운 장점이 있고 초진단에 있어서 유용한데 아마 이제 PPI나 항생제를 쓰는 환자에서 조금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환자한테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습적 방법으로는 흔히 키트로 알려져 시에로 테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검사가 있고 이 시에로 테스트도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서
이제 내시경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원급 이상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표 화생과 같이 위점막에 H. 파이로리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면 위음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없거나 적은 부위에서 조직을 채취를 할 것을 권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균 치료 후에도 CLO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치료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이유로 위음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정부와 체부 각각 두 군데에서 조직을 채취를 해서 CLO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고, 이 검사도 역시 PPI나 항생제를 2주 정도 중단을 하면 진단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는 H. 파이로리 감염의 진단 외에도 위점막의 염증 정도,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표 화생이 있는지 등 추가적인 병리 정보를 얻는 장점이 있고, H&E 염색에 김자 스테인을 추가를 하는 경우 특이도를 90에서 100%까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도 역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표 화생이 없거나 적은 부위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단이 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먼저 1차 치료로 시행하는 것이 이제 표준 3제요법, 그리고 비스무스를 포함하지 않은 4제요법 중 순차 치료, 동시 치료가 있고, 그리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검사 후 표준 3제요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표준 3제요법은 이제 PPI와 아목시실린, 클라리스로마이신을 14일 치료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차 제균요법의 적절한 선택을 위해서는 이제 지역의 항생제 내성률과 약물 치료에 따른 제균율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제균 치료의 성공 여부에는 환자의 수능도, 항생제의 항균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PPI의 산분비 억제능 등 다양한 인자들이 관련되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항생제 내성, 특히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유무입니다. 한국에서는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률이 지난 10년간 계속 증가되어 왔고, 최근 연구에서는 17에서 한 31%로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제균 치료 성공률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2007년에서 2011년도를 조사했을 때는 이제 치료 성공률이 72.3%였다면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이제 70.3%로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7일을 이제 치료를 했을 때 70%, 10일을 치료했을 땐 73.7%, 그리고 14일을 치료했을 땐 78.1%로 7일과 10일에 비해서 14일이 유의하게 치료 성공률이 높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2주를 이제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검사 없이 표준 3제 요법을 할 때는 14일 요법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스무스 비포함 4제 요법 중 순차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차 치료란 이제 10일을 하게 되는데, 5일은 이제 PPI와 아목시실린을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6일부터 10일째까지는 PPI와 클라리스로마이신, 메트로니다졸을 사용을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 치료를 이제 표준 3제 요법과 비교를 했을 때 10일 순차 치료는 7일과 10일 표준 3제 요법에 비하여 유의하게 제균율이 높았고, 14일 표준 3제 요법과는 유사한 제균율을 보였습니다. 20개 연구의 10일 순차 치료의 제균율은 80.3% 정도고, 이 중 국내 연구만 분석했을 때는 78.6% 정도로 14일과 비슷했고, 다른 이제 비스무스 4제 요법과 비교를 했을 때 두 치료법은 제균율 차이가 없었고, 하지만 이제 포함된 환자 수가 작고 국내 연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이 증가함에 따라 내성 검사 없이 1차 제균 치료할 때 10일 순차 치료를 해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고, 동시 치료는 이제 순차 치료로 나누어서 했던 걸 이제 PPI, 클라리스로마이신, 아목시실린, 메트로니다졸을 10일 동안 한꺼번에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동시 치료를 했을 때
이제 85% 정도 재균율을 보였고 14일 기간은 조금 늘렸을 땐 86% 정도로 두 군간은 크게 차이는 없었고, 그리고 10일 동시 치료는 순차 치료에 비해서 근소하게 재균율이 높았고 11일이나 14일 표준 3제요법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재균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스무스 4제요법과는 재균율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그래서 내성 검사 없이 1차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 10일 동시 치료가 권장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검사에 기반한 표준 3제요법.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이 이제 15%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표준 3제요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이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표준 3제요법의 낮은 재균율과 클라리스로마이신에 대한 높은 내성률을 고려하며 어쨌든 새로운 치료 전략이 필요하는데, 이제 감수성 내성 검사를 시행을 하는 게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배양 기간이 오래 걸리고 배양 환경도 까다롭고 배양이 쉽지 않아서 임상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무스 4제요법은 이제 PPI와 메트로니다졸, 비스무스, 테트라사이클린을 10일에서 14일간 사용을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고, 일단 보통 비스무스를 기본으로 한 4제요법은 이제 14일 표준 3제요법, 10일 순차 치료, 10일 동시 치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다만 이제 비스무스를 기본으로 한 4제요법의 부작용은 다른 재균 치료에 비해서 조금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스무스를 기본으로 한 4제요법은 이제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환자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실제 이제 임상에서 비스무스를 기본으로 한 4제요법을 1차 치료법으로 사용하기에는 이제 비스무스를 사용해서 4제요법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도 있고 1차 치료 실패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적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1차 치료법으로는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특수한 경우 외에는. 그리고 나머지 순차 치료와 동시 치료도 마찬가지, 이게 메트로니다졸을 사용을 해버리고 이제 치료가 안 됐을 때 결국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비스무스를 포함한 이제 4제요법으로 가야 되는데, 비스무스에서도 역시 포함한 4제요법에도 메트로니다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메트로니다졸 내성 문제도 요즘에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순차 치료와 동시 치료가 효과가 조금 좋지만 아직 표준 이제 치료 3제요법 14일을 거의 우선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상으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케이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세 여자분이시고 검진 위내시경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푼두스 쪽에 디퓨즈 레드니스가 있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이 의심이 돼서 이제 UBT를 시행을 하였고, 우리 병원에서 이제 UBT 검사한지 결과 보시려면 진단 검사에 임의라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검사를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파지티브라고 뜨고, 그래서 파지티브라서 2주간 이제 표준 3제요법을 시행을 했고 2달 후에 UBT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인 것을 확인을 했었고, 이 환자는 올해 7월 29일 날 검진을 다시 했고 이렇게 푼두스 쪽에 디퓨즈 레드니스가 호전된 소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우리 병원에서 보는 방법이 이제 바이옵시를 했을 때 이제 병리과 김현주 선생님 친절하게 이제 H 파이로리가 많이 보인다라고 적어 주십니다. 이걸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CLO를 한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실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보고 CLO 키트가 변하는지 확인하고 뒤에 하루 정도 뒤에 이렇게 적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CLO는 이제 당일날 확인을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고 또 종급 내시경 푼두스 쪽에 디퓨즈 레드니스가 있었고 역시 UBT 파지티브였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어서 이제 비스무스 포함해서 사제요법으로 이제 처방하고 귀가한 케이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